그때 내가 길천옥시로 따라서 마위로 안 들어갔나. 마위로 들어가는 게 마위서 들어가서 사는데 그래 태평양 잡지가 들어오고 국민보가 들어오더라. 그래서 그 태평양 잡지로 길천옥시가 받아보고 그리움.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뭐 첫사랑을 그리워한다는 그런 뜻이 제게 그리움이 있다고 그러면 한국이죠. 당연히. 이제 제가 꿈을 갖고 왔지만 결론은 그래도 항상 고향이 그립다는. 그래도 항상 내 고향, 내가 사는 인천 그런 데 생각하면은 항상 푸근하죠. 그리고 뭔가 항상 갖다 주고 싶고 뭔가 주고 싶고 뭔가 거기서 가져오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한없이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엇이 됐든. 나는 소설가도 아니요, 장문가도 아니요, 시를 잘 짓는 사람도 아니다. 사진 신부로 왔기 때문에 자기가 와서 산 그거를 기록을 한다 이거예요. 5, 6, 7. 1971년에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이 할머니가. 그런데 이제 더 재밌는 게 그러니까 엄마하고 늘 지내는 딸들이 엄마 얘기 보고 엄마 보고 그거 기록으로 남겨놔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70년부터 71년부터 이렇게 쓰는 걸 알고 딸들이 그러면 테이블 녹취를 합시다. 그래서 테이블 만들었어. 거기에 있는 이제 국민회의, 동지회의, 국민회의 이런 데 대해서 이 글을 쓰는 거라 이 테이블 나를 줬던 거거든. 신부 자신이 자기 얘기를 써놓은 건 한 번도 없었어요. 응?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때는 할머니지 이 할머니가 19살에 시집을 온 사람이에요. 1915년에 하와이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19살 때. 이 사람이 60년 이후에 이제 옛날을 기억하면서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런데 그 얘기가 이게 다 맞아 들어가는 얘기를 한단 말이야. 뭐 국민회는 어땠고 동지회는 어땠고 뭐 거기에 회장은 누구였고 뭐 박용만은 어땠고 이승만은 어땠고 다 나오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그걸 다 녹취를 해서 이제 다 해놨어요. 근데 또 그것도 그냥 덮어놨었어. 예, 이건 내가 지금도 보관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이 이거 입고 있는 거 우리 어머니가 보고 야 내가 그걸 하는 너한테 사고 싶지만 너무 비싸서 못 사갔다. 그래서 그 기억이 나서 이거 내가 보로통에서 받았을 때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생각이 나서 입지 않고 이건 죽어도 다른 걸 얻어서 입고서 그렇게 포로 생활 쭉 했다는데 언제 전쟁이 끝나면 포로 생활이 끝날 걸 믿었다는데 한국 전쟁은 끝났지만 우리 포로들은 그대로 포로 수용소에 남아 있은 거야. 우리한테 두 가지 길이 열린 거야. 하나는 집에 돌아가는 길, 북에 돌아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다른 데를 가는가.
뜨거운 적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브라질. 북미와 남미로 이루어진 아메리카 대륙에는 240만 명이 넘는 한민족이 살아가고 있다. 아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광활한 아메리카 대륙을 향한 한민족의 첫 이민은 북아메리카 국가, 미국의 50번째 주인 하와이에서 시작됐다. 아버님이 첫 번배로 하와이에 이민 오신 분입니다. 아버님하고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님하고 또 우리 큰형하고 셋이 1903년 1월 13일 날에 호놀룰루 한국에 입항하셨어요. 110여 년 전 대한제국 시대, 배로 20여일 이상 걸리는 머나먼 땅을 향한 항해 끝에 102명의 한국인이 처음 하와이 땅을 밟았다. 육로를 통한 2주만 있었던 시절, 배를 타고 국가적으로 이민을 간다는 것은 크나큰 두려움이었던 그 시대. 태평양이란 단어도 몰랐던 그 시절, 하와이로 떠날 수 있었던 용기는 무엇이었을까? 20세기의 후반기에는 한국이 사회적으로는 아주 불안했고 정치적으로는 뭐 일본 일제가 이렇게 압박하고 나라를 갖다가 이제 뺏을 때고 고생들 다 하고 국민들은 허덕였어요. 사회적으로는 먹지도 못하고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고. 그런데다가 하와이를 가면은 교육도 무교육이 뭐라 그러나 그렇고 뭐 농장에서 일을 하면 소위 말해서 메디컬 그 의료도 책임을 져주고 뭐 집도 다 주고 이렇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한국의 산업이라는 게 농업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농업도 1년을 해야 겨우 밥이나 먹을 그런 사인데 가면은 한 달에 뭐 10불을 미화, 금화 뭐 15불을 받는다, 10불을 받는다니까 이게 큰 돈이었다고. 그러니까 오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해외 여권을 가지고 이제 오게 돼요. 그래서 1902년 12월 21일에 이제 인천에서 121명의 사람들이 떠나가지고 일본에 가서 검사, 뭐 안질 검사도 하고 뭐 대변 검사도 하고 그래서 떨어져서 102명만 타고 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대한제국의 아메리카 대륙으로의 첫 공식 이민이었던 하와이 이민 역사는 단순한 이민이 아닌 대한민국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시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단체 활동을 했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국권 회복이라는 이 큰 과제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돈을 못 든 애들을 교육을 시키든 뭐를 하든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국권을 회복을 해야 된다. 그때는 독립이란 단어를 쓰질 않았습니다. 국권 회복입니다. 국권 회복이라는 큰 과제가 공동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합심해서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여성의 단체도 우리는 생겼다는 거예요. 독립운동이라는 것이 독립 자금만 마서 보내는 것이 독립운동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 2세들을 양육하고 2세들의 교육을 맡고 이것이 다 준비 과정에 있었던 거다. 대한제국의 첫 공식 이민은 하와이지만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첫 이민 정책의 시작은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남아메리카 대륙의 브라질로의 이민이다. 제가 볼 때는 이 브라질 그 한인사회 이민사를 뭐 한마디로 요약한다라고 하면은 그 엘리트 이민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그 브라질에서도 이제 투자 이민 성격으로 이민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았던 그리고 그 동대문 시장이라든지 의료업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 이제 초창기에 많이 이쪽에 오시게 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그 한국민의 기본적인 어떤 성실함과 근면함 이런 거하고 같이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한 700만 명이 넘는 그 동포 사회가 있지만은 브라질이 그 전체 그 한인 사회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상위에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런 엘리트 이민에서 비롯됐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여기 와가지고 수많은 노력과 그런 고진감래를 통해가지고 이루어진 그런 성과물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한인 사회를 갖다가 이루고 있는 바탕이 되는 것 같고요. 발전? 뭐가 있어 오는 거예요. 왜 오는 거는 오는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 이민자들이 여기 온 이유가 뭐냐면 발전하러 오는 거거든. 자기 발전뿐 아니라 나라 이게 없으니까 나라 찾기도. 이게 다 이 발전하는. 그러니까 나는 이민은 발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민이라는 그 한자 글자 자체를 보면은 벼화자에 마늘 따자가 써 있어요. 그 이민의 그 이자에 쌀을 많이 먹으러 밥을 많이 먹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 옛날에 우리 이민을 갔다는 거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워지고 사는 그 환경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떠났기 때문에 그 이민이라는 그 글자가 맞긴 맞아요. 근데 와서 산 사람들의 살면서 끌어간 정신이라든가 또 살면서 해나간 활동을 보면은 그 이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몸의 배고픔만을 채우러 떠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굶주림, 정신적인 굶주림, 마음의 굶주림도 같이 작용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게 육체적인 배고픔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배고픔도 채우기 위해서 떠난 것이 이민이라고 보는데 그거는 이제 와서 아까도 말씀했듯이 와서 이 사람들이 살아간 행적을 찾아보면 그게 바로 맞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에 대한 갈망. 이민은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미지의 낯선 땅을 향한 도전과 개척이다. 그리고 한민족 특유의 근면 성실함은 그 자체로 현지인들에게 존경과 찬사를 받아왔다. 지금 보면은 이민 4세, 5세까지 나와 있어요. 1903년도. 근데 그 안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하와이 사람들이 또 여기 주정부, 시정부에서 한인들이 우수화되는 걸 다 이제는 인정합니다. 한국 사람이면 무시 못하게 돼 있거든. 한층 더 오라보는 그런 입장이 있거든. 한국 분들이 그 생산 능력이나 이런 그 시장 그 확보하고 있는 현재는 대단해요. 여성 의류 부분에서는 거의 한 70%를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패션을 리더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된 지금 상황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 저희가 볼 때는 저희 브라질에 있는 교민분들이 한 5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5만 명이라는 숫자가 결코 적지는 않지만은 브라질 전체 인구가 2억 명이 된다라는 사실에 비춰보면은 또 상당히 또 크지 않은 이런 숫자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떤 경제적인 입지를 갖다가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또 이제 한류 문화하고 맞물리면서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낯선 타국 땅에서 성공적인 이민자로 자리 잡아온 한인들의 배경에는 무엇보다 자신들을 받아준 현지 국가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꾸려나가고 자기의 노력만큼 만들 수 있는 곳. 배가 고파서 나라를 떠나서 잘 먹으려고 왔더라도 그 정신적인 배고픔을 얼마든지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이곳이다.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브라질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냐면 이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이렇게 문제가 되게 많은데도요. 참 정이 많은 나라예요. 브라질은 거의 천국에 가까워요.
지옥이 바로 옆에 있는 천국.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저는 공부도 못했고 검정고시도 갔고 그런데 남부럽지 않게 좋은 대학교 졸업했고 좋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지금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나도 좋은 MBA를 한번 가보자. 그냥 여기서 브라질에서 MBA 하지 말고 나도 글로벌 MBA 한번 꿈을 꿔보자. 브라질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 성장을 했지 내가 만약에 뭐 다른 나라를 갔다 글쎄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만큼 됐었는지. Immigrant is opportunity and it's opportunity based on what you want to make it out of. So or you want to make out of that opportunity. You have an opportunity to be who you are in your mother country, but you're given a different opportunity. So I think immigrant is equivalent to opportunity. Even right now, people immigrate back to Asia or different countries, and I think it's really looking at okay, what other futures are there for them. 기회의 땅, 환상을 품고 달려온 이민.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낯선 땅에서의 새로운 삶은 새로운 규칙에 적응해야 했다. 특히 애니갱으로 대변되는 멕시코 한인들의 이민 생활은 그 자체가 노예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살아야 했던 처참한 역사로 기록되고 있다. 미지의 땅, 예상치 못하는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한인 이미 1세들의 몫이었다.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이 사람을 쫓아서 미국을 가면은 하와이는 지상의 낙원이라는데 나 가서 파티도 많이 하고 미국 가야지 그러고 허용에 들떠가지고 그리고 미국으로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한국의 그 부유라는 건 여기 와서 아무 힘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한국에서 뭐 집 한 채 돈 100만 원 가져와도 여기 2달 생활비밖에 안 돼요. 돈 벌어야 된다. 자녀 키워야 된다. 그런 목적을 걷고 제가 어디 환상이라든가 어디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눈 뜨면 일해야 되고 들어가면 자야 되고 그리고 애들 교육시켜야 되고 그냥 앞만 보고 막 달려왔다고 그렇게 보면 되지 제가 무슨 다른 생각을 가질 여지가 없었어요. 많이 외롭고 힘들었죠. 말씀 따라 사춘기에 왔으니까 큰 기대를 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친구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경제적으로 이렇게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힘든 건 이런 말로 할 수가 없죠. My parents, they took time to help us learn English. I remember, they would tape up words, English words and Korean words all over the house and tape it up. And, even if it's in the restroom, we would always have apple or some English words written, so we would be looking at it all the time. 그들의 선택에 의해 새로운 땅을 선택한 이민 1세들과 달리 부모를 따라 낯선 땅을 와야 했던 1.5세들. 표류하는 이민자들의 정서는 현지에서 자라난 1.5세들에게도 이어진다. 깜깜한 방 같아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무리 사전 정보가 있다고 해도 일단 오는 시점부터 제가 알던 정보랑 너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워낙에 또 브라질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었기도 했겠지만 그래도 그냥 눈 감고 걷는 기분이었어요. 사실 처음에 왔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랬었고 그래서 부모님이 여기 이민 오셔가지고 여러 번 망하셨어요. 그래서 돈이 하루아침에 잘 살다가 못 살고 그런 과정을 힘들게 동생들도 많고 그리고 이민 바로 왔을 때는 엄마 한국어밖에 모르고 포르투갈어도 모르고 하는 어려운 과정이 있어서 인종차별이 없는 나라라고는 하지만은 아무래도 어린애들한테는 그런 이제
말 못하는 그런 좀 이제 차별이 있거든요. 그게 굳이 제가 한국인이라서 차별당하는 게 아니라 브라질, 그러니까 현지 문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국인? 그런 외국인으로서 그런 차별을 좀 많이 당했죠. 그럴 때마다 이제 한국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You know, looking back and struggling through learning a new language, learning a new culture. You know, I don't have that much memory, but I look at people who still come here and the struggles that they go through. I mean, I really can sympathize and empathize what they have to go through. 한 15년 동안 한국 꿈만 꿨어요. 한국에 꿈만 꾸고 살았다 그러면은 얼마만큼 그림이 있는가는 상상이 되시겠죠? 그렇지만 마음 자체는 저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하와이에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정신은 한국의 정신으로 이 땅에다 다 심고 있지만 마음은 한국에 가서 정착하는 것도 그렇고 이 미국 땅에서 이렇게 당연 이제 애들이 있으니까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 미국에 다 있으니까 여기서 정착하겠지만은 그 마음은 늘 그런 마음이네요. Eu acredito que é importante acertar. Legal. Acho que você poderia 현지 언어를 쓰고 현지 시민으로 살아가면서도 근본적으로 외국인으로 여겨지는 이민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 스스로에게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다. 내가 브라질 사람들 앞에서는 완전한 한국 사람 대우를 받고 있고 이제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국 사람이 아닌 너는 브라질리언이다 이런 거를 받는 점. 제가 갖고 있는 얼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브라질 사람은 아니에요. 브라질 사회에서는 아무리 제가 뭐 기화를 하고 아니면 뭐 브라질 사람 친구들이 많고 해도 브라질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한국 사람이라고 해요. 그냥 우리 뭐 영어로 하면 코리안이라고 하잖아요. 코리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많이 느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브라질에서 살면서도 외국 사람이고 한국에 다시 돌아가도 외국 사람이다. 그런 게 느꼈어요, 진짜. 한국 가면요. 생긴 거는 이렇게 다 똑같지만 아, 나는 외국 사람이다. 틀린 거예요, 그래도. 문화 차이도 이렇게 느끼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지금 저도 지금 이민 가요, 미국으로. 한국도 제가 몇 년 동안 살아봤어요. 한국도 제가 집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조국, 모국 이런 말씀은 안 되고 여기는 어쩔 수 없는 그냥 타지예요, 저한테는. 제가 이민을 나와서 뭐 십몇 년 여기 살았다고 하지만은 문화적으로나 또는 결국 저는 이방인일 뿐이고 제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뭐 비슷해질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 이방인일 뿐입니다. 110년이 넘어가는 하와이 한인 이민 역사와 50년이 넘어가는 브라질 한인 이민 역사. 이민 초창기 세대들의 희생을 토대로 이민 사회는 탄탄하게 성장해 왔다. So you look at the success of the Korean community here. You know, we had the Chief Justice who was Korean, and a few years back, the head of the Department of Education was Korean. You know, the chief of police was someone who was Korean, and even in the legislature, even with only 30,000 people, you know, there's several members, myself, and I can think of a couple others who are Korean, and the current Senate president in the Senate is Korean. You know, she's half Korean, and 우리는 110년 동안 2%였어요. 그 2%밖에 안 하는 인구 수에서 다 나왔어요. 10년 전에는 우리 대법원장이 한국 3세였어요. 교육청장이 한국 2세였어요. 경찰청장이 호놀룰루 경찰청장이 한국 2세였어요. 변호사, 의사 전문 쪽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작년이
브라질 한인 이민 50주년이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브라질 일본 이민 역사를 보면은 110년 정도 되고 있거든요. 일본 이민 역사도 한 60년째, 70년째부터 이제 정치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 커뮤니티도 한 10년, 20년 안에는 브라질의 한인계 정치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브라질에서 한국 사회가 더 고직하기 때문에 더 조심하게 되고 그 한국 문화도 한국에 있는 한국 문화랑 한국 사람들이 한국 문화랑 또 브라질에 살고 있는 브라질 교포 한국 문화랑 또 다른 것 같아요. 1세대 이민자들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60년대 오신 분들은 60년대에 멈춰지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60년대 오신 분들 나이 그 또래의 어르신이 한국에 계신 어르신 이야기해보면 되게 달라요. 왜냐면 고지식한 게 그때 딱 그 60년대 여기에 멈추셨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태어난 2세들은 또 그 오랜 시간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것도 되게 다르잖아요. 브라질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랑 문화적인 것도 다른데 시대에 또 떨어지면은 더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언어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쉽게 예를 들어서 저희 동생이 엄마랑 얘기할 때 한국어랑 포르투갈어랑 섞어서 할 때가 많아요. 셋째랑 넷째는 특히. 근데 우리 엄마한테 동생이 그랬어요. 아, você falou. 그러니까 엄마가 동생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엄마한테 어디 você라 그래. 그러니까 você가 you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아니면 너. 여기 브라질에서는 존댓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엄마 falou 하면 엄마가 말했잖아. 막 이러는 건데 엄마를 안 하고 você라고 하니까 동생은 그냥 포르투기스를 브라질 엄마였으면 você fallow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얘가 우리 엄마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너 어디 엄마한테 você라 그래.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쉽게 예를 들자고 드렸는데 그때는 무척무척 했는데 그분들은 내 보기에는 희생의 세대라고 남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희생 세대로 인정하고 이 사람들을 말미암아 자기들을 희생하고 후세들을 위해서 나라와 자기 자식들만 위해서 한 거예요. 딴 건 아니에요. 글쎄, 그거 아픔인데 그거를 뭘로 뱉었다고 할 수가 글쎄 남들이 고생하니까 그냥 당연히 하는 걸로 쉽게 받아들였거든. 저는 그걸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언젠가 내 고향으로 가야지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었고요. 아니 이제 그러다가 애들을 여기서 하나 둘 셋 낳다 보니까 걔네들 교육이 또 중요하잖아요. 걔네들이 성장할 때는 내가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내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이제 못 떠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여기 이민을 왔기 때문에 저한테 모든 조건들이 좋게 가꿔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부모님들이 저한테 희생을 해주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기회라면 저희 부모님한테는 희생인 것 같아요. 한국인도 아닌, 그렇다고 현지인도 아닌 어디에도 속할 수 없었던 이방인으로 표류하는 난민처럼 살아야 했던 이민 초창기 세대들. 결국 그들이 후세들을 위해 할 수 있었던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후세대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이었다. I think it goes back to education, and it goes back to the parents and upbringing, and people here, in the Korean community really stress taking care of each other, and also, making sure that their children have a good education. So it's our way of trying to give back to not just the Korean community, but to the state, who has been really good to us. That has been really good to us. 결국 현재의 뛰어난 한인 이민 사회의 저변에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강한 교육열이었다. 그리고
110여 년 전의 하와이 한인 이민 역사를 되돌아보면 당시 후세들에 대한 교육 의지가 단순한 개인적 가치 이상의 모두의 염원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하와이에 왔던 사람들의 전체의 그야말로 이 염원이라든가 이 한이 뭐냐면 우리 국민이 무지몽매해서 나라를 잃었다. 그래서 교육에다 그렇게 열성을 붙인 겁니다.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보세요. 1905년에 왔던 사람들이 벌써 6년에 학교를 세우도록 이렇게 감리사에게 부탁을 해서 학교를 세우고 한 달에 뭐 15불 받고 그렇게 했는데 농장에서 장학금을 모아요. 이게 1906년, 7년의 얘기입니다. 장학금을 모아줘요. 누구는 10전을 내고 누구는 25전을 내고 누구는 50전을 내고 그 돈을 마저서 청년을 보냅니다. 기숙학교에.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그 농장에 일하던 청년을 보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10전, 20전, 25전을 모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뱃삭을 만들어주고 기숙사비를 내주고 그게 우리 한인 국민이었어요. 이러한 후세들에 대한 교육의 결과가 1970년 하와이에 실시한 인구조사에서 나타났다. 이 자료는 당시 한인 이민자들을 최초로 집계한 결과였다. 1970년도 인구조사라는 거는 우리 새 이민들이 아직 껴있지 않을 때예요. 우리는 인구가 하와이 전체 인구의 2%를 넘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숫자적으로 우리는 아주 소수민족 중에 소수민족이에요. 일본인이나 중국인이나 필리핀 이렇게 다 포함을 했을 때 우리가 소수민족이지만 교육 학력이 제일 높은 민족이 우리 한인 민족이었어요. 코리안이었어요. 인컴이 제일 높은 사람이 한인이었어요. 역사는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 110여 년간의 시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민 초기 세대들의 노력과 희생들이 바로 지금의 성공적인 이민 사회의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시간의 흐름 속에 잊혀지는 순간처럼 그들의 삶도 그렇게 잊혀져 갔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새롭게 평가받는 한인 이민사는 이민 후세들에게 알려져야 하는 값진 사실이다. 하와이 이민사를 연구하신 분들이 언제든지 포커스를 독립운동에다 포커스를 맞춰요. 뭐 국민회에서 뭐를 했다, 무슨 뭐 한인 LA 한인회에서 뭐를 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에서 뭐를 했다만이 역사 자료가 아니고, 아니 7천여 명이 왔다가 뭐 4,500명이 남았다면 그 중에 여자들도 600명이 있었고 또 뭐 사진 신부 600명이 왔으면 그럼 애들을 낳았으면 애들은 교육을 어떻게 시켰겠냐. 아니 밥 먹고 독립운동만 했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거에 그 생활사를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 한인 여성들이 하와이에만 있질 않았거든요. 일본에도 갔고 만주에도 갔고 러시아에도 갔어요. 블라디보스톡. 물론 나중에 10년도에는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쪽으로 강제 이주도 당하지만 거기에 여성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조사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쪽에 있는 여성들의 활동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이 없어서 몰라요. 우리가 역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정치적인 정치사만 하지를 말고 생활사, 문화사, 생활사를 연구를 하다 보면 문화사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활도 생활사가 역사라는 거예요. 순간들이 이어져 만들어지는 시간.
시간들이 이어져 기록되는 역사. 110여 년 전 고국을 떠나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102명의 프론티어들. 그들이 살았던 순간들이 모여 역사가 된 시간들. 아메리카 대륙에 새겨지고 있는 110년의 한민족 이민 루트를 따라가 본다. 이민은 삶이잖아요. 제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는 저의 감정이고 감성이잖아요. 근데 이 이민을 살아볼 때 제가 참 삶 자체가 굉장히 멋진 삶이다. 하와이의 역사, 특히 한의사의 역사를 좀 알고 오면 이게 문제가 아주 쉬워요.